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리를 하지 않으면 내 몸속에 나쁜 피가 쌓인다. 그런데 이 말 사실 과연인지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로즈앤의원 병원에 이 팩트체크를 위해 직접 찾아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우리에게 친근한 친언니처럼 여성의 건강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영언니 박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저희가 한 달 만에 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의 두 달. 거의 두 달이에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네. 오늘 여기 오는데 너무 벚꽃이 네. 예쁘게 흩날리는 네. 거잖아요. 정말 벚꽃이 예쁘죠. 네,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저희 집 앞이 한라수목원이어가지고. 명당이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가실이라고. 네. 네. 거기가 위에가 벚꽃이고 밑에가 유채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제주의 명소라 저도 다녀왔는데 네. 지금 제주는 정말 이게 벚꽃이 흩날리는. 네.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이게 제 친구가 젊다 젊어 그러더라고요. 네, 네. 벚꽃 보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고. 제가 아는 제일 네.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신 여성분이신데 네. 오늘 또 여기 로즈앤에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또 벚꽃 같은 화사한 느낌 네. 화면에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많은 여성분들이 또 실제로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생리를 꾸준히 하다가 안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속에 좀 나쁜 피가 고여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피가 쌓인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 X!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선사시대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리를 했을까? 오, 완전 생리대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네. 했을까? 이런 유튜브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선사시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가 그 생리가 나오는 그 관점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자궁 내막이 네.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무너져 내리는 게 생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더 맞는 관점인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네. 궁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메인 주제가 이제 비잔 치료이기도 네. 한데요. 좀 로즈앤의 칼럼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고, 음. 또 저희가 또 다뤄봤던 적이 있긴 하지만, 또 비잔 치료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오늘 실시간 생방송에 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연령대, 또 요즘 겪고 계신 증상, 고민되시는 부분들, 또 궁금하신 의학 정보 등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로즈앤의원 박영 원장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의학 상담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들어와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해피 나이스님께서 가장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40대 중반입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생리를 시작했는데 혹시 2주 단위로도 생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리가 뭔지, 질출혈이 뭔지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생리라는 것은 네. 참외를 생각하시면 돼요. 참외. 그래서 먹는 참외를 생각해 보시면 그 참외 안에 이렇게 씨앗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씨앗이 자궁 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궁 내막이 뽁뽁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이제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내려오는 주기에 팍 하고 터지면서 네. 이렇게 피랑 같이 섞여져 나오는 게 생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호르몬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2주 만에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또 2주 만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벤트가 생기면 이게 자궁 내막이 팍 터지면서 네. 또 다시 생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2주 만에 생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40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35살부터 난소의 노화가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네. 40 초중반부터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갱년기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렇게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이때부터 호르몬 변화가 있고요. 또 40 중후반이 넘어가면 옛날에는 내가 잠을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을 잘 자고 이렇게 몸이 잘 환경의 변화에 크게 항상성이 변화가 없었다면은 40 중후반이 넘어가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호르몬이 민감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생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주 단위로도 생리가 충분히 또 4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호르몬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이유는 갑상선이 이상해도 그럴 수가 있고 네. 또 낮밤이 바뀌거나 3교대 근무를 하면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프로락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어도 생리가 한 달에 2번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높아도 생리주기에 영향을 주면서 한 달에 2번 생리가 나오거나 또는 무월경, 오히려 생리가 안 나오거나 이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무를 한번 병원 오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건 호르몬 변화에 의한 건데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네. 자궁 내막 암과 같이 내막에 문제가 있을 때 내막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질출혈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성으로서 생리가 되게 네. 우리 몸의 변화를 좀 나타내주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네. 유독 좀 스트레스 받았다면 좀 늦어지는 것도 네. 참 신기하고 네. 또 이렇게 2주 만에 하면 또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라는 불안감도 주기도 하고 그쵸. 또 오늘의 오프닝처럼 아니 생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자꾸 뭔가 고인물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그런 나죠.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아까 그 유튜버가 네. 선사시대 선사시대의 시대 여성을 생리. 대상으로 했던 네. 얘기들을 제가 잠깐 해보면 네. 원래 이제 그 포유류, 우리가 이제 포유류잖아요. 유인원인데 포유류 중에서도 우리가 생리를 정말 많이 한대요. 이 인간만. 원래 이제 뭐 강아지라든지 개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생리를 거의 안 하고요. 거의 그래요? 양이 없고 예, 그 발정기 때 그냥 질출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인원들도 생리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대요. 근데 인간만 유독 보통 하루에 한 30에서 80ml 정도. 미치죠. 예. 요구르트 한 병 정도 크기가 보통은 이제 많을 때는 더 많고 네. 그래서 2, 3일에 가장 양이 많았다가 점점점 줄면서 그걸 일주일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는데 이게 사람만 이렇답니다. 그런데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은 피가 많이 났으면 네. 사자라든지 이렇게 잡아먹는 네. 잡아먹힐 가능성이 많은 거죠. 피냄새를 맡고 오는 사람들한테. 악어 이런 그런 악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어쨌든 진화론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가 네. 굉장히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몸에 굉장히 많은 수분과 많은 출혈, 과다 출혈 때문에 내 몸에 영양이 확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여자의 생존에는 오히려 굉장히 그 진화론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 생리가. 와. 그러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네네. 큰 그런 게 없이. 그런데 인간의 태아는 네.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태반을 엄마의 몸에 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엄마의 몸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붙였다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붙은 다음에 뿌리를 막 내리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계속 내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엄마로부터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그 영화 에어리언이 전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에어리언 보면은 사람의 몸에 그 에어리언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쭉 들어가거든요, 뱃속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태아의 임신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이렇게 성스럽고 맞아요. 예쁘게 표현을 하자, 축복되고. 축복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엄마 몸에는 정말 에어리언이 들어온 것만큼 그 태아가 이렇게 쭉 뿌리를 내리면서 많은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이렇게 딸려 나가게 됩니다. 예, 그거는 맞는 과학적인 얘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태아가 머리가 굉장히 크고
그 전체적인 포유류 중에서도 태아가 머리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거기에 다 공급을 하려면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발달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이게 뿌리를 내리는 만큼 계속 받아들이면 엄마가 살아남을 끝이 수가 없는 없어요. 거죠. 그렇죠. 영양소를 완전 다 뺏겨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 자궁의 모양을 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원래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궁의 내막이 원래 원래 세포였어요. 네. 그대로의 세포였었는데 아기가 임신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호가 딱 오게 되면은 이 자궁의 세포가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굉장히 촘촘한 세포로 변화가 돼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고기 장벽이죠. 인간 네. 고기 장벽. 네. 네. 그래서 그 자궁 내막 안에 인간 고기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태아를 그 태아가 자기 뿌리를 막 내리는 걸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할 수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다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될 네네. 정도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아가 그렇게 뿌리를 막 내리면 엄마의 몸에서는 얘는 외부 물질이다 하고 아빠의 DNA가 있는 애기 때문에 막 죽이는 면역 세포들이 얘를 공격해요, 태아를. 그런데 또 아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해야 되지만 아기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장벽이 면역 반응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얘는 태아니까 죽이면 안 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네.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웬만큼 짱짱한 태아가 아니면 이 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기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좀 삐실삐실하다. 네. 그러면은 엄마의 그 자궁 내막을 뚫지 못하고 저절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착상혈이다. 네. 아기가 못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네네. 하는 건데 이제 기저에 원래 이제 심한 기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잘 생존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걸러내기는 유산 시스템이 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장벽, 그 고기 장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궁의 내막이 탈락막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탈락막화. 탈락을 어차피 하는 막처럼 변했다라는 네네. 뜻인데 그 단단한 고기 장벽, 이 고기 장벽을 너무 튼튼하고 얘가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그 자궁 내막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아기를 이제 받지를 않겠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얘를 다시 몸에 흡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얘가 워낙 튼튼하고 워낙 짱짱하고 워낙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몸은 얘를 그냥 다 부서뜨리는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던 내 몸의 그 고기 장벽이 네.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도 있고 그랬던 그런 두꺼운 장벽들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무너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리입니다. 와. 좀 의미가 다르죠. 생리를 좀 다르게 보게 다르게 되네요. 보게 되죠.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고기 장벽을 촘촘히 했다가 무너지고 고기 장벽을 촘촘히 했다가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나쁜 피가 내 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내 몸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리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게 나한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선사시대에는 네. 그 생리를 전 인류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50회 정도 했대요. 50회 정도. 그런데 요즘은 우선은 기대 수명이 늘어났죠. 네네. 100살까지 살죠. 옛날에는 뭐 30살, 40살까지 살았지만 100살까지 살고 또 영양 상태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일찍 생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달달이 생리를 잘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를 잘 안 낳죠. 옛날에는 네. 계속 아기를 낳잖아요. 계속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자연 피임이 되는 겁니다.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하고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하고 그래서 생리 주기가 좀 작았는데 네. 그래서 자궁이 한 50회 정도 내가 장벽을 만들었다가 무너뜨리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요렇게 요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궁이었는데 그 자궁이 요즘 같은 경우는 400회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8배 이상. 8배 이상. 그래서 아이고, 자궁벽이 아이고. 이렇게 막
촘촘해졌다가 무너지고 촘촘해졌다 네.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이제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생리를 많이 일으키는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아니면 생리통을 심하게 일으키는 성근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리를 그러면 조금은 쉬어줘야 된다. 네. 자궁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가 좀 힘드니까 음. 어느 정도는 이게 잘 무너져 주면 좋은데 좀 정확하게 잘 무너지지 않으면서 생기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이 생겨서 이걸 좀 쉬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피임약을 먹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잔 치료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뭔가 너무 이제 생리가 심할 때 좀 쉬어, take it easy 약간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비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 네. 있을까요? 이게 비잔 치료가 쫙 들어가는 게 언제 비잔 치료가 들어갈까? 이게 네. 참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게 딱 정확한 그 진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자궁 내막증을 진단할 때는 네.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복강경을 넣어서 그 안에 그 자궁 내막증, 초콜릿 모양의 핏덩어리들이 그 생리혈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자궁 내막증이 맞습니다 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환자한테 좋다라고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초음파를 봤는데 깨끗한데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성교통도 심하고 또 난소나이를 알려주는 그러한 혈액검사 결과도 좋지 않으니 자궁내막증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먼저 먹어봅시다 라고 하고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면 네. 자궁내막증이었네 라고 이렇게 거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비잔 치료 요즘 많이들 대두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솔직히 좀 어떤 치료인지 많이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비잔 치료라는 것은 매일매일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약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가지고 이 자궁이 내막이 생기지 않게 내막의 문제가 됐으니 자궁 내막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약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보통은 비잔 치료가 이루어질 때는 원장님과의 또 충분한 상담 그렇죠. 끝에 이분은 좀 비잔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네. 이런 경우에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심한 생리통이 있다든지 네. 난소나이를 요즘 AMH라고 해가지고 항뮬라리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자궁내막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궁내막증이 난소의 노화를 굉장히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그 난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삶의 라이프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들어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생리하면 또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생리가 늦어질 때 늦어지는 이유 원인이 뭔가요? 예전에 20대 초반 때는 주기가 진짜 딱딱딱 맞춰서 그날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4주, 5주가 되고 6주가 되면서 5, 6주 정도 사이로 늦어지게 되더라고요. 왜 이 생리 주기가 안 맞고 늦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이 생리가 늦어질 때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생리가 늦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우선은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GnRH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 GnRH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맥동하듯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LH랑 FSH라고 해서 난소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네. 또는 몸이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낮밤이 바뀌면 이 머리에서 신호를 주는 이 GnRH라는 물질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흔들려요. 날뛰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널뛰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생리 주기가 딱딱 맞았던 나의 생리 주기가 네. 잘 맞지 않게 되는 건데요. 아하. 이 GnRH가
젊었을 때는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잘 안 흔들리다가 네. 나이가 들면은 좀 더 잘 흔들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네. 잠을 못 자거나 낮밤이 바뀌거나 이렇게 음. 되면은 아주 치명적으로 얘가 잘 흔들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 위생이 굉장히 좋지 맞아요.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자기 전에 항상 2~3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끄고, 네. 이게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망막 시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음.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이 시상하부에서 보내는 이 신호들이 계속 네. 이렇게 좋지 않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생리가 불규칙한다든지 문제가 네. 되는 친구들이, 아기들이 많은데 중고등학생들 보통 보면은 핸드폰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군요.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 특히 10시부터 2시 사이에 수면이 꼭 웬만하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또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심지어 뭐 유튜브 켜놓고 자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주무시면 안 되고, 항상 이게 햇빛을 완전히 다 가리고 불 켜고 자면 안 되고요. 네. 햇빛을 항상 완전히 모든 빛을 완전히 가리고 소음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자기 한 2~3시간 전부터는 좀 멍 때리면서 네. 빛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직결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점점 확실히 이 사연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20대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내 네. 몸이 버텼는데 네. 이제 30대가 되면 웬만한 카페인으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네. 너무 피곤하고 잠이 네. 쏟아지고 이게 생리량도 이제 바로바로 몸으로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30대 중후반부터는 네. 노화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을 준비하면 돼요?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은 너무 당연한데 네. 먹는 것들, 정제당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의 비율을 좀 높이고, 네. 그다음에 오메가3와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자기의 그 FSH라는 피검사도 생리가 많이 늦어지거나 하면 네. 한 번쯤 난소나이나 피검사를 체크를 좀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영도님 안녕하세요. 제주 로제니언 박영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겐 아나운서님과 구상무 PD님, 김준원 감독님, 김상아 PD님 이렇게 또 아까 10시 방송에 이어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커피님께서는 출산을 2번 했는데 이제 월경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리 전에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런답니다. 해주셨네요. 이거를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도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한 편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피곤하고 네. 또 예민해지고 이렇습니다. 이 생리 전에 생기는 증후군인데요. 이 아기도 이제 2명 낳고 월경을 안 하고 싶으시면은 피임약을 좀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를 하기는 하는데 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란기에 나오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생리량도 좀 많이 줄게 되고요. 네. 근데 난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미레나라고 해서 자궁 내 피임 장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 계속 심하시면 그 세로토닌 제제를 좀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리 전에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이라는 애도 세트로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니 내가 아무리 나는 운동을 할 거야, 아니면 아무리 나는 정신력으로 버틸 거야 해도 술 먹고 안 취해야지 해도 취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요즘 그 앱으로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만든 어떤 심리 그 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생각 네. 있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을 막 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곧 나다. 네. 라고 생각을 그죠, 많이 그죠.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있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라고 그렇게 떠올리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랑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저런 생각이 떠오르네, 저건 생각일 뿐이야, 내가 아니야 라는 네. 걸 깨닫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편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훈련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생리전 증후군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냐면 심하신 분들은 선생님, 생리전 증후군에 망상도 생기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어떤 네. 분들 도둑질을 네, 또 한다 이런 그렇게도 경우도 하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생각. 예를 들면은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TV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TV 앞에서 그냥 계속 TV만 보고 있다. 네. 그러면 평소 같으면은 아,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제 생리전 증후군에는 일부러 저렇게 나 약 올리려고 저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꼬아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지하시는 분, 제가 망상도 드나요? 하는 분은 오히려 좀 분리가 된 거죠. 네, 분리가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딱 원래 망상까지 아닌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잘 분리가 되지 않고 분명히 저 사람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이 내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팝콘이 튀어오르듯이 터오르는 것 같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호르몬 변화 때, 이제 생리전 증후군 때, 네. 조금 더 좋고요. 그렇지만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떠오르면 이게 힘들죠. 그러면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약간의 조절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의외로 생리전 증후군 감정 기복이 네.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고 그때만 되면 뭔가 울컥 애들한테 화를 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뭐 화를 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엄청 그럴 후회를 일이 하는 아니었는데. 경우가 그럴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조절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피디님이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오늘 근데 네. 제가 새로운 전문 용어를 알았어요. 뭐예요? 제가 이제 막 수술을 하면서 저희 이제 이사님, 네. 이사님이 오늘 이제 무슨 행동을 했어. 네. 그러면서 정말 너무 의기양양하고 정말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간호사님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그거를 꼴배기 싫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꼴보기 싫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더 이제 생각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제 남편이 굳이 뭐 이렇게 녹차를 왜 이렇게 많이 내렸어라고 말을 한 게 저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한 건 아닐 텐데 제가 궁금해서 왜 많이 내렸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짜증을 내고 왔거든요. 아, 네. 보고 계시죠? 네. 생각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배웁니다. 네. 좋은 어플이네요. 네. 네. 자, 아하 이렇게 또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고요. 베이비소울 H님께서 제가 생리를 안 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비만이기도 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생각은 하는데 찾아보니 암일 수도 있다 해서요. 근데 제가 생리 안 하는 1년 동안 특별히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늦게 잔 날 정도로 없었거든요. 근데 생리를 안 하는 건 알긴 알았는데 이걸 말고도 너무 방치해서 그런 건지 좀 병원에 꼭 가긴 갈 텐데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생리를 안 하기 전에도 생리 주기가 되게 불규칙하긴 했고요. 생리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나 양은 늘 일정한 편이었는데 좀 암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생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은 자궁의 내막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는데 하나는 자궁 내막이 말라서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나올 내막이 없어가지고 생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자궁 내막이 나와야 되는 자궁 내막이 못 나오고 계속 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궁내막 증식증인 병이 되다가 네. 얘가 가만히 놔두면 자궁내막 암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전암병변일 수가 있어서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자궁내막의 두께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생리가 안 나오는 게 아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만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생기는 이유가 우선은 인슐린 저항성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몸에는 어떤 구멍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구멍이 있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 당을 먹으면 이 당이 이 구멍 안으로 이렇게 쏙쏙쏙쏙 잘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구멍 안으로 잘 들어가야지 이 당이 뇌로도 가가지고 뇌도 막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근육으로도 가서 근육을 막 건강하게 해주고 네. 근육이 잘 붙게 해주고 이렇게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 요 구멍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네. 작아지면서 당이 요 구멍 안으로 쏙쏙쏙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도 잘 안 만들어지고,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도 안 만들어지고, 그다음 뇌로도 잘 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당은 당대로 남아돌아요. 얘가 못 들어가고 몸 안에 남아돌거든요. 네, 네. 그럼 남아도는 이 당이 어디로 가냐면은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지방간이 되고, 복부로 가서 몸의 지방이 됩니다. 네. 몸에 이런 지방들이 돼서 이 남은 지방들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 주기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아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살을 좀 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 인슐린 저항성이 크면은 메포민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추는 네. 약을 먹고, 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피임약을 좀 먹어서 야즈나 야스민이라고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드로스피레닌 제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피임약을 먹어서 그 높았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낮춰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배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배란을 이렇게 맞춰주고 생리를 좀 주기적으로 내막이 제대로 이렇게 좀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병원을 내원해 보시고 네. 네,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구름 많다님께서 원래 생리 주기도 잘 맞다가 이번에 2달 좀 넘게 안 했는데 생리가 터졌어요. 이 생리혈이 엄청 짙은 갈색에서 검정색의 느낌인데 왜 이런 걸까요? 악취나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고요. 평소 생리할 때보다 냄새가 아예 나진 않는데 색은 검정에서 약간 갈색 느낌이에요. 왜 이런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 선짓국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를 응고시키면 이 피가 선짓국 위에 있는 애가 까맣잖아요. 네네. 까맣고 갈색이죠. 응고가 된 피는 까맣습니다. 이게 이제 피가 산화가 되면은 까맣게 변하는 건데, 네. 원래 피가 자궁 안에서 나오면 양이 많으면 얘가 질을 바로바로 통과를 해요. 그래서 붉은색 피가 빠르게 나오니까 거기서 응고가 될 시간 없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색 피를 생리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의 양이 적으면은 이게 찔찔찔찔 나오면은 얘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질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머물러 있으면서 얘가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산화가 되면서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면 뭐 서 있거나 이럴 때, 또는 소변 볼 때 힘을 줄 때 갈색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리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선은 생리가 줄은 이유 자체도 아까 2달 넘게 안 하다가 나온 것 자체가 난소의 노화라든지 아니면 생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노랑우사님께서는 오늘 주제인 이 비잔 치료를 무조건 이건 해야 한다. 이런 상황도 있을까요? 이게 비잔 치료가 관리 개념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게 치료 개념과 관리 개념이 참 애매해요. 근데 우리가 치료의 개념에 들어가는 애는 생각하기 쉽게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다 그러면은 환자가 저는 치료를 안 하고 싶은데요, 증상이 없는데요, 그래도 무조건 멱살을 끌고 가가지고 해요. 치료를 막 합니다. 이거 네네.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죠. 아니면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든지. 네. 그런데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비만이 치료를 해야 무조건 됩니다. 하세요. 하세요. 못하죠. 이러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나는 내 자신이 뚱뚱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그죠. 거지? 이럴 수도 신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치료의 개념과 관리의 개념이 대상이 좀 다른데 치료의 개념은 그걸 결정하는 사람, 치료를 결정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근데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아니면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 네. 아니면 이런 비잔 치료, 생리통 치료 이런 것들은 관리의 개념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은 해주지만 전체적인 팩트를 얘기를 해주지만 정보를 얘기를 해주지만 네.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납니다. 내가 이걸 치료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삶의 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치료를 결정을 하는데 치료 제발 시켜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리통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분들 또는 성교통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네. 난소나이 검사를 했는데 아기는 가지고 싶은데 난소나이가 너무 안 좋은 분들 또는 난소에 이 자궁내막증이 혹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을 없애는 수술보다는 우선 약물 치료를 먼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엔젤님은 안녕하세요. 태반주사. 일본제가 2가지 있던데요. 라이넥, 엘스몬. 모두 태반주사인데 효능은 다르더라고요. 라이넥은 간기능 개선이고, 멜몬스는 멜스몬은 갱년기 증상 완화이던데, 라이넥은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없나요? 이 라이넥 1앰플씩 주 1회 맞는데 효과가 궁금합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한 달에 2번의 앰플을 맞아도 되나요? 또 리비아를 7년째 복용 중이시고 유방암 걱정이 되는데 듀아비브는 유방암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지, 또 듀아비브를 복용했을 때 머리가 터질 듯이 7년 전에 아파서 놀라고 며칠 동안 복용하다가 안 먹고 리비아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듀아비브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듀아비브로 복용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며칠만 먹어볼까 좀 고민이 됩니다. 듀아비브 한번 며칠만 먹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듀아비브 복용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게 듀아비브하고 리비알은 호르몬의 그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리비알로 계속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듀아비브는 확실히 리비알보다는 유방암에서 안전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의 리스크가 제일 낮고 안전하고요. 그렇지만 리비알도 괜찮습니다. 리비알도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진 잘 하시고 그러면서 호르몬을 굳이 중단해야 될 사유의 유방에 문제가 없으면 네. 리비알 계속 복용하셔도 됩니다. 한 80, 90까지도 계속 복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넥이 갱년기 증상에 호전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 호전이 있어서 2앰플씩 맞아도 되는데 굳이 리비알 복용하고 계시면 태반주사 안 맞으셔도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호르몬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한 용량이 매일 들어가야 되고 양질의 에스트로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으로 사는 석류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달맞이유라든지 여성에 좋다는 이런 수많은 건강보조식품들 있죠. 이렇게 광고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에스트로겐의 그 양질의 퀄리티가 확실히 약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일정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거나 일주일 만에 먹거나 어쨌든 똑같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런 건강보조식품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질도 퀄리티도 떨어지고 양도 이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양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어차피 먹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리비아를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게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태반주사 같은 경우도 에스트로겐의 퀄리티라든지 에스트로겐의 용량이 양만큼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반주사는 우리가 폐경하기 전에 갱년기 증상부터 좀 먼저 오시는 분들, 너무 힘든 분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호르몬을 쓰기엔 너무 나이가 이르고 그다음에 호르몬 자체도 아직은 폐경이 아닌 경우는 그럴 경우는 태반주사를 좀 써보면서 지금 내가 너무 얼굴 홍조가 심하고 또 관절이 너무 아프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퀄리티를 너무 떨어뜨리니까 써볼 수는 있는데 지금 리비알 계속 드시고 거의 완경하신 지 7년 이상 되셨으면은 태반주사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커피님께서는 조언 감사합니다. 예쁜 원장님과 아나운서님 이렇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고요. 임수연님은 53세 폐경인데 병원에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고 생리 나오는 주사를 맞았어요. 나중에 검사해서 그대로이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대학병원에선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치료를 받나요? 이게 요즘에 좀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폐경을 하면 자궁 내막이 무조건 얇아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폐경을 했는데도 초음파를 보면 자궁 내막이 두꺼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 자궁 내막이 두껍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외가 있잖아요. 먹는 참외. 오늘도 등장한 그 참외가 이게 반절로 쭉 자르면 우리가 참외 씨앗의 그 양이 딱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참외 씨앗 양이 있고 네. 그 씨앗이 좀 말랐으면은 참외 씨앗이 왜 이렇게 적지? 얘가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지?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참외 씨앗이 가득 꽉 차 있으면 참외 씨앗이 왜 이렇게 꽉 차 있지? 이상하다. 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궁 내막의 적정한 두께가 있어요. 있는데 보통 생리를 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합니다. 네.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배란일 때부터 생리 직전까지는 자궁 내막이 되게 두꺼워졌다가 이제 생리를 하고 나서는 자궁 내막이 다시 얇아져요. 그런데 폐경을 했으면은 원래는 이 자궁 내막이 굉장히 얇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폐경을 한 지 한 1, 2년 됐다고 하는데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 내막이 젊은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는 정도로 두껍지는 않은데 젊은 사람 꼭 배란일 직전처럼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인 원칙으로는 만약에 질출혈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래- 영양 상태가 좋아서. 네, 그래서 몸 나이가 젊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이 식물이 옛날의 식물, 우리가 못 먹었을 때 한 2, 30년 전의 식물은 이렇게 마르면은 마르기 이렇게 딱 직전이 되면은 바로 팍 마르는 거예요. 네. 물을 더 이상 안 주기 때문에. 바짝 말랐는데. 물을 더 이상 안 줘서 바짝 말라서 탁 네.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얘들은 물을 다시 줘도 네.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요. 완전 마른 애니까. 근데 요즘의 식물 같은 경우는 약간 말라서 열매는 안 맺히는데 비실비실한 거예요. 약간 비실비실. 그러니까 물을 주면은 네. 다시 또? 얘가 좀 살짝 살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요즘에 영양 상태도 좋고 워낙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또 좋은 걸 많이 드시고 하셔서 이 내막이 이렇게 말라서 살짝 비틀어져 있어서 폐경은 됐는데 다시 여성 호르몬들에 조금 노출이 되면 심지어 계란 많이 먹어도 이게 좀 재생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살짝 내막이 재생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그런 경우라고 아마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주사를 맞는 이유는 이게 진단 및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주사를 한번 빵 주면은 어쨌든 내막이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 반응을 하면. 네. 그리고 나서 초음파를 봤을 때 내막이 반드시 얇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막이 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뭔가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는 암이라든지 증식증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학병원을 가는 거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 소파 수술 하듯이 그렇게 이제 살짝 수면을 하고 자궁 내막을 긁어서 하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늘바람 동동님. 요즘에 말인 꼴 보기 싫다라는 말. 맞습니다. 공감해 주셨고요. 자, 헤틀라리 언나님께서는 생리통이 힘들 때 개보린 같은 약을 복용하는데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일까요? 네, 반드시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은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해서 자궁을 수축시키는 물질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리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축을 시키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애가 너무 많던가 네. 아니면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하던가 어떤 자궁내막증이나 이런 병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극심한 생리통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프로스타그란딘을 없애주면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약을 먹을 때 이 개보린, 두통, 치통, 생리통 이럴 때 네. 먹는 이 개보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리통 약이 프로스타그란딘을 없애주는 약인데 약을 먹을 때
통증을 참고 참았다가 보통 많이 드세요. 약은 안 먹을수록 좋다라고 하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보통 생리가 비칠 것 같다. 생리통이 시작할 것 같다. 이럴 때 약 복용을 최대 용량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네. 거꾸로 이제 생리통이 좀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면 2알 먹고 괜찮았던 분들은 이제 한 알로 그다음에 중단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거를 거꾸로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참고 참았다가 한 알 먹고 죽을 것 같아. 네, 다 한 알 먹고 안 나오면 2알 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미 프로스타그란딘이 내 몸에 다 퍼진 다음에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먹고 보호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생리가 안 하면 나쁜 피가 정말 쌓이는 게 맞을까? 그리고 비잔 치료의 또 원리와 또 방법, 그리고 뭐 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네. 선사시대의 생리 이야기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여성분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갱년기 이전에 또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좋은 손님, 가끔은 불편한 손님 같은 네. 이제 생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비잔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비잔 치료를 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꼭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비잔을 네. 좀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장기간 복용이 어려우면 한 2달, 3달이라도 그렇게 먹으면서 생리를 한 2-3번 정도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 자궁을 좀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비잔 치료라고 해서 약물 치료, 생리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가 생리통 때문에 너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세요. 생리통은 결코 참아야 되는 병이 아닙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원장님과의 방송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도 많이 배우는 게 예전 네. 같으면 일단은 뭔가 생리와 관련되거나 여성에 관련된 질환에서 좀 참는 게 약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우리가 적용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궁내막증 치료 시점을 놓치거나 네. 너무 계속 참기만 하면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온몸의 염증 때문에 굉장히 폐경을 해도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박영 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또 비잔 치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번에 또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에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도 로즈앤의영 칼럼에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로즈앤의영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